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오늘은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네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 강세로 나스닥이 1.6% 올랐는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도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전날보다 1.23% 올라서 2640선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한 739.0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오른 1,420원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4.9도.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올랐는데 구름은 좀 많네요. 노곤해지기 딱 좋은 날이죠. 자, 오늘도 힘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제시 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의 뱅뱅 들려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곤해지려고 했던 그 정신이 확 돌아오는 곡이었어요. 문자 좀 볼게요. 오수민님께서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이지만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커피 한 잔 타서 앉았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커피 이미 드시고 계시지만 저도 한 잔 선물로 드릴게요. 자주 봬요. 그리고 박희정님께서 아까 거래처랑 통화하는데 비매너스러운 상대의 태도에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오늘은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들으며 위로 받아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그럴 때는 오늘 아침에 저분 와이프랑 싸웠나 보구나.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거에 내 손을 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기분 푸세요. 제가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이죠.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와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엄선한 책들이 책장에 빼곡하게 꽂혀있는 방과 후 북카페에서 책 좀 봤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까지 듣고 올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공항에서 만난 사진이 화제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공항 활주로에 깔린 보라색 카펫 색깔 때문입니다. 외교 관례상 국가 원수가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용기 아래로 레드 카펫을 깔아놓습니다. 붉은색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권력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색이었고, 레드카펫은 신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대우를 의미했는데요. 이후 중세 유럽과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권위와 존경의 상징인 레드카펫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레드카펫을 치우고 온통 보라색 카펫으로 도배를 한 거죠. 사우디에서는 이걸 라벤더 카펫이라고 부르더군요. 지난 2021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실 공식 의전 색깔을 붉은색에서 보라색인 라벤더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이듬해 사우디를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사우디가 전임 트럼프와 달리 홀대를 했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라벤더색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보라색은 봄이 되면 사막을 뒤덮는 야생 라벤더를 상징합니다. 사우디 북부 지역 사막에는 봄이 되면 허허벌판이던 모래 언덕에 보라색 라벤더 꽃이 가득 피어나 약 20일간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웃나라에서도 매년 이 흔치 않은 장면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벤더 카펫에는 보라색 라벤더 꽃들이 척박한 사막의 풍경을 생명력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는 것처럼 검은 석유에만 의존했던 사우디의 경제 구조도 관광, AI, 스포츠 등의 새로운 산업으로 다시 성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래전부터 사활을 걸고 있는 경제 변혁 계획,
비전 2030에 약속된 내용입니다. 라벤더 카펫에는 정성스런 환영의 의미도 담겼습니다. 카펫 가장자리를 보면 사우디의 기하학적 전통 무늬를 볼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직물공예라고 합니다. 사우디 유목민족인 베두인 여성들이 배틀로 한 땀 한 땀 직접 짠 작품이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는 사우디의 극진한 대접은 라벤더 카펫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체결한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 우리 돈 약 850조 원 규모의 투자 선물까지 안겨줬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사우디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국가로 택할 만하죠. 이상 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화까지 다양한 책을 짧고 굵게 소개해드리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의 손민규 MD가 책 가져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스24 MD 손민규입니다. 네, 이번 주도 베스트셀러부터 만나볼까요? 예, 이번 주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거의 대선에 관한 책 위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통령 후보가 직접 쓴 책이라든지 대통령 후보에 관한 책들 위주로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 사실 이 시즌에는 출판사들이 책을 좀 안 내기도 합니다. 내봤자 주목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좀 꺼리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책을 꼽아봤습니다. 42권에 있는 책이고요. 초역 책은담이라는 책입니다. 초역 책은담. 그렇군요. 네. 이 책은담이라는 게 그 중국 고전이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요즘에 초역이라는 그 타이틀을 단 책들이 시리즈처럼 계속 나오던데 뭐 초역 논어, 초역 부처의 말 이런 거 정말 많잖아요. 네, 이런 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초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한자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초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판본을 번역한 책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그게 아니라 그 초가 뽑을 초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문 중에서 간추려서 번역한다는 의미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좀 많이 변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월 번역이라는 좀 우스갯소리도 하는 그런 초역 시리즈이고요. 그게 초자가 네. 뛰어넘다, 뭐 보통 이상의 이런 의미도 있어서 그렇죠. 네, 뭐 초능력 할 때 쓰는 맞습니다. 그 초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원제 네. 이상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 책이죠.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초역 시리즈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역 부처의 말, 초역 책은담, 초역 니체의 말, 초역 괴테의 말, 초역 몽테뉴의 말 정말 많은데요. 이 책들이 원래 만들어진 곳은 일본입니다.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참 일본 사람들이 고전을 뽑아서 재밌게 만드는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고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사실 고전을 통째로 읽기는 굉장히 버겁잖아요. 이런 현대인을 위해서 알기 쉽게 이제 뽑아서 보여주는 시리즈가 초역 시리즈입니다. 이런 초역본들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전, 고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훈을 주고 의미가 있다고 인정받은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자들도 어떤 책을 좀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믿고 읽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책은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일종의 뭐 자기계발서, 격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책은담 같은 경우는 뭐 맹자라든지 논어라든지 뭐 도덕경 이런 데 비해서는 좀 입지가 낮은데요. 그런데 일상인 뭐 회사원들은 읽기 좋게 만들어진 자기계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최근에 한 2년 정도를 쇼펜하우어나 니체, 발타자르 산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쓴 문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돌직구라고 하죠. 되게 쓴소리 많이 하거든요. 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너 혼자
뭐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정하게 또 얘기하거든요.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내용이 또 이 책은담을 꿰뚫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은담에도 보면 뭐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 뭐 인간 관계에 대한 가르침, 뭐 깨달음을 담은 책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제가 몇 구절 뽑아왔는데요. 네. 먼저 읽어드리자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어도 크게 잃는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걱정이 없으니 편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 저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아이고, 그러세요?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좋고 또 전반적으로는 과욕이라든지 큰 욕심을 경계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막 돈 안 벌어도 괜찮아,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무엇보다 홍자성이라는 저자가 성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절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구절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대개 허심탄회하고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다. 반대로 사업에 실패하고 기회를 잃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고집이 세고 집착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진짜 돌직구네요. 네, 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고전입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틀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거 읽으면서 그 나를 보라보는 근원적인 질문도 하지만 실용적인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회사에서라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 스피치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첫 문장, 첫 말 맞아요. 이끌기 진짜 힘들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할지 네. 모르죠. 그럴 때 이런 고전에서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가지고 괜찮네요. 네, 명심보감에서 이런 얘기했다, 책은담에서 이런 얘기했다 하면은 이런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요. 예. 그렇군요. 그런 쓰임새가 또 있겠네요, 정말. 근데 저는 그 초역 시리즈가 그래도 좀 살짝 네. 아쉬운 게 그 서양 철학이나 중국 중심의 어떤 동양 고전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 한국 사상가의 초역 시리즈가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 한국 그 역사에도 보면 정약용, 박지원, 이황 선생이라든지 글 잘 쓴 사상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약용 선생이 200년 앞을 내다본 부동산 전문가였다. 얘기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유배지에 있을 때 두 아들에게 그 교육을 목적으로 뭐 중요한 조언이나 당부를 적어보낸 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절대 서울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서 근교에 머무른다면 자산이 넉넉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울 중심부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편지였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200년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편지를 이렇게 묶은 책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또 초역으로 엮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저도 완전 동감합니다. 한국인이 만든 그 한국인 사상가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의 초역 시리즈도 이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베스트셀러 중에서 또 눈에 띄는 책이 있나요? 경제경영 분야 책들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주식 투자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2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그 밖에도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든지 실전 투자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주식 분야 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증시가 완전한 이렇게 상승 기세에 접어든 거는 아닌데 이제 베스트셀러 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희망, 또 투자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베스트셀러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주식 책에 비하면 부동산 책은 순위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그 경제경영 책의 이제 두 가지 축이 부동산과 주식인데 네.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오르니까 일반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게 한 2018년, 19년 정도의 대세 상승장 시기였는데요. 이때는 실제로 베스트셀러의 상당수가 부동산 책이었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오르는 지역만 계속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소외되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부동산까지 이어지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르는 지역만 오른 그런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가 오를까요? 어디요? 네. 아니 뭐 기사들 보면 많이 나오죠.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또 뭐 강남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책 제목이 바로 강남입니다. 와, 예.
김시덕 저자의 신간이고요. 네. 그 김시덕 저자가 원래는 문헌학을 전공해서 이제 문헌학적인 방법론으로 도시를 답사를 하고 도시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펼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전 책에서는 수도권 전체라든지 뭐 한국의 각 도시 같이 범위가 좀 넓었는데 이번 신간 강남에서는 딱 강남 지역에만 집중해서 썼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그 서울 그 반포에서 유년기를 쭉쭉 보낸 분으로 아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도시 곳곳을 답사하면서 맛집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 저희 목돈 연구소 유니버스 오전 시간대를 맡아주고 있죠. 그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에 김시덕 저자가 출연할 예정인데 오늘 좀 워밍업하는 기분으로 책 내용을 슬쩍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방금 그 MD님 설명대로라면 이 아파트를 사라, 뭐 이 땅을 사라 이런 내용의 투자서는 아닌 거잖아요. 네, 본격적인 재테크 책은 아닌데요. 네. 다만 강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최상급지잖아요. 이 강남의 형성사를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가격, 가치의 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책 후반부에는 좀 집중적으로 GTX 노선의 미래라든지 뭐 강남 아파트 재건축 같이 이제 투자자라면 점검하고 가야 할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그 부동산 입지를 볼 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죠. 뭐 일자리 회사에서 가깝냐, 아니면 교통, 학군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요즘에는 여기에 환경까지 좀 덧붙이는 추세인데 목차를 보니까 이런 강남의 입지적인 우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예,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내용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상당히 많이 실려 있고요. 신문 등 시각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강남에 막연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강남 역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강남이 아무래도 1970년 이후에 형성이 되었는데 네. 이제 이게 현대사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역사 시간에 조선사를 집중해서 이제 강조했어요. 시험에 조선사가 나오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70년대 이야기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공백을 메우는 게 바로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이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이 강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결정적인 영향이 있긴 한데 가끔 왜 우리가 강북에서 쭉 살아오신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강남 땅값이 한번 탁 이렇게 뛴 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 때, 야 우리 때는 거기 다 배밭이었어. 우리 때는 거기 오면 다 그 잠기는 데였어, 늪지대였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거참 세월하고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남이라는 지역명 자체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해졌어요. 그러니까 한강 아래는 뭐 다 강남이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 뭐 그렇게 따지면 한강 이남 지역인 뭐 대전하고 광주도 뭐 부산도 다 강남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제가 바로 한강 이남 지역 부산 출신인데요. 네. 저 강남이라는 지명 관련해서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네. 대학을 지나가면서 서울로 와서 버스를 탔는데 네. 강남중학교라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작구 대방동에 있거든요. 네. 이게 서울에 산 친구들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아무리 너희 서울 강남에 살고 싶어도 그렇지 여기저기서 강남이라고 우기면 어떡하냐 했더니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원래 강남은 그쪽이 맞았던 거죠. 1959년에 개설한 강남중학교이고 네. 그때는 영등포가 강남이었고 지금의 강남은 영동 지역이라고 불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이제 역사 같은 걸 잘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은 진짜 지명 유래를 모르면 진짜 헷갈릴만 해요. 간략히 들었는데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초역, 최근단과 강남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 책 한 권 소개해 주실까요? 처음 소개해드리는 그 과학책인데요. 네. 우주 여행자를 위한 생존법이라는 책이고요. 천체 물리학자 폴 서터가 썼습니다. 저도 이 문과생이라서 졸업하고 나서 과학책을 절대 안 읽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업무 때문에 읽다 보니까 굉장히 쉽고 재밌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면 뭐 출판사나 저자들이 어려우면 안 읽힐 때니까 저 같은 일반 독자를 고려해서 쉽게 풀이해 주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과학책이라고 해서 어려울 거라는 편견을 거두시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흥미로운 게 이게 한글 제목은 우주 여행자를 위한 생존법 이런 건데 영어 제목이 How to Die in Space? 네. 이런 제목이 있네요. 이 컨셉이 좀 웃깁니다. 그 여러 기업이나 그런 데서 우주 여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주여행 가서 사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지구에서 대기권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제 그 우리 우주, 그리고 우리 우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물질이 있고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천문학적인 그리고 천체 물리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해주는 이제 과학책이고요. 딱 그 비유하자면 코스모스 책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러 가지 배운 것도 참 많았네요. 지금까지 예스24 손민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정님께서 다음 곡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인가요? 하셨는데 딩동댕 싸이의 강남스타일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현민님께서 어예진님 연기력까지 갖추셨네요. 열일하시는 DJ님 화이팅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실감나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최현준님께서 출첵합니다. 오늘도 너무 더워요. 땀 흘리면서 택배 배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 지식 쌓으면서 배송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날이 점점 더워져서 이 택배 기사님들 계속 고생스러워질까 봐 걱정이 돼요. 저도 택배 주문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매일매일 어려움 없이 잘 배송할 수 있기를,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이 나라의 실권자인 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왕세자 신분의 이 사람은 공항으로 나와 트럼프를 직접 맞이했고 회담 기간 내내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또 양국은 에너지, 국방, 자원 등 전략적 경제 협정을 맺었죠.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실질적 권력자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푸틴, 2번 모디, 3번 빈살만.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이죠. 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꼬꼬부도 스승의 날 특집으로 준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내일 출연을 하루 일찍 나오게 되면서 약간 네. 어긋났는데 스승의 날이 다가오길래 뭘 다루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하셨던 분 중에 강의를 하셨던 분의 창업한 사람이 누가 있나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치밀하다.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주인공에 대한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한 문장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네, 이거 딱 요 말씀 듣고 아시는 분도 있으실 알 것 것 같고요. 같아요. 어디인지 아시겠죠? 40인의 도둑 그거?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 천일야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죠. 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알리바바, 이게 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알리바바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하고요. 영어로 하면 이게 오픈 세서미라고 하는데 네. 미국 애니메이션 중에 이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이 세서미도 이 열려라 참깨, 이 알리바바의 일화에서 시작했다. 이것도 한번 재미있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까지 이 미국 기업들을 쭉 소개해 주셨는데 미중 관세 그 일시적 합의 무드를 좀 반영하신 건지 오늘은 또 중국 기업이네요. 네. 알리바바의 그 창업자가 바로 잭마라고도 불리는 마윈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인상을 보면 뭔가 땅땅하고 뭔가 옹골차고 야무진
그런 인상이 있어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며 지냈을까 궁금하거든요. 어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중국 투자 잘 아시는 분들이 알리바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의 창업자 잭마 이 마윈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마윈의 스토리가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요. 미중 관세가 한창인 요즘에 또 얼굴을 비추면서 이 마윈이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네. 그가 어떻게 창업을 했는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1964년도 9월 10일에 태어났는데요. 이 저장성에 위치한 중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이 항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큰 도시고요. 이곳에서는 많은 외국인들도 거주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무역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도시에 태어난 이 마윈은 사실 왜소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그의 공식 키가 161cm로 알려져 있어요. 뭐 지금 한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평균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는 친구들에게 크게 어울리지 못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뭘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가 꽂힌 게 있습니다. 바로 언어였는데요. 언어 중에서도 영어에 꽂힌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뭐 그렇게 개방된 나라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폐쇄적인 만큼 영어를 하고 싶지만 중국 기준으로 영어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혼자서 열심히 했었는데 여기에서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이 항저우라는 도시가 워낙 큰데 그가 살았던 도시가 바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마윈은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다가가서 영어로 말을 걸고 영어 회화를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친구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하나둘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야겠죠. 네. 생겼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몰리라는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는 호주에서 왔고요. 1980년 10대쯤에 이제 만난 친구인데 마윈은 자전거를 타고요. 매일 40분씩 그가 머무르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서 이 중국 도시에 대한 가이드도 했었고요. 친하게 지낸 것입니다. 몰리가 오래 산 건 아니고요. 이따가 호주로 돌아갔는데 마윈은 계속해서 그 당시에는 편지였겠죠.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인연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정은 계속 쌓아갔었고요. 그 사이에 마윈 또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나서 이 대학교를 갈 때가 됐는데 수능에서 한국으로 따지면 수능이죠. 이 대입 시험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윈이 몸도 작고요. 뭔가 잘하는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뭘 지원할 때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호텔 종업원으로 지원해도 떨어지고요.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경찰도 키가 작아서 안 됐었고요. 심지어 KFC 아르바이트에서도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요. 네. 다행히 머리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시험을 잘 치진 않았는데 운이 좋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항저우 사범대라는 사대를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미달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운이 좋게 학교에 들어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또 잘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몸은 작고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왜소해 보이지만 내가 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마윈이 앞세웠고요. 영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성적이 진짜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번 외국을 갈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 그래요? 네. 어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아. 그렇죠. 이게 계속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면은 제가 네. 다 그냥 넘기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1985년이었습니다. 이 몰리가 우리나라에 한번 와라고 한 거예요. 호주죠. 호주로 오라고 했었는데 당시 중국 해외 나가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그쵸. 해요. 뭐 대한민국도 1960, 70년대 쉽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여권 발급에 비자까지 받는데 무려 7번이나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마윈 또 오기가 생겼겠죠. 그래서 겨우겨우 신청해서 호주의 뉴캐슬이라는 데 갔는데요. 한 달가량 머물렀다고 해요. 29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게 거의 뭐 첫 해외 경험이기도 했고요. 넓은 세상을 보면서 마윈이 많은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넓구나라고 그렇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 넓은 세상을 본 마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가 나중에는 그 호주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스스로 판단하는 생각 그리고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졸업을 하고요. 영어를 워낙 잘했다 보니까요. 교사가 아니고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스승이 된 거죠. 스승의 날의 특집이다 보니까 이 마윈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됐던 건데 항저우 전자과학기술대에서 영어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강사로 취업한 거는 마윈이
유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어 실력이 좋았고 강의력도 꽤 좋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창업 DNA 그리고 리더로서의 역량은 워낙 뛰어났다 보니까 그러한 그가 영어 강사에 머물기는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강사를 하다가 그러면 창업으로 이렇게 돌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호주에서 큰 꿈을 봤죠. 넓은 세상을 봤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992년입니다. 강사를 하던 도중에 하이보라는 통역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이 뭐 통역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뭐 사업을 좀 해볼까 해서 일단 창업을 했어요. 이 회사가 IT 회사는 아니고요. 네. 창업이란 걸 해보면서 강사 일을 병행은 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해보니까 이 창업이 매력적이다라는 걸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한 끝에 이제 그냥 창업에 전념해야겠다라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회사가 아니죠. 이 강의를 그만두게 되는데요. 네. 95년도입니다. 그렇게 그만둔 이후에 그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왔는데요. 이제 호주를 한번 나갔다 와 보니까 더 넓은 세상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가 떠난 곳 바로 기회의 땅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 가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네, 95년도에 미국을 갔는데요. 네. 거기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에요. 인터넷이 이 태동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맞아요. 그가 정말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회를 잘 포착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미국에서 인터넷을 접하면서 IT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김범수, 카카오 총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일을 그만두고요. 미국에서 잠깐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카카오라는 것을 창업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마인 역시 95년도에 이렇게 미국을 다녀온 다음에 이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라는 첫 회사를 만듭니다. 이 회사가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회사로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와, 뭔가 그 이력을 보면 그렇게 IT나 인터넷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이렇게 창업 기질이 확실히 있는지 뚝딱뚝딱 또 되네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좀 앞선 사람 같기도 해요. 근데 또 너무 앞서면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 잘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너무 앞서가면 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폐쇄적이고요.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개별 기업, 사기업으로서 뭘 잘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최초의 인터넷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에서는 인터넷이 뭐야? 이런 시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다들 너 사기꾼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엔 좀 폐쇄적이었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 뭐 마윈 이렇게 쳐도 누구 뭐라고 쳐도 다른 나라 거는 다 나오는데 중국에 대한 얘기는 그렇죠. 안 나오겠죠. 지금도 심지어 2025년 지금도 중국에서는 뭐 구글이나 외국 사이트가 잘 검색이 안 되는데요. 그만큼 앞서 있었던 마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선생님이 사대를 나왔는데 그랬던 사람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은 약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창업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97년도에 그래서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중국에서 대외경제무역부라는 부서에서요. 이 온라인 서비스를 뭐 만들려고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해보니까 마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창업 DNA가 이 국가 주도의 프로그램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월급도 너무 짰었고요. 하다 보니까 성과들이 다 정부가 했던 거다. 마윈은 철저하게 뒤로 감춰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열이 받아버린 겁니다. 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의 창업의 꿈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999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2년 만에 때려치우고 나와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자상거래 B2B 서비스인데요.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이게 이렇게 알리바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딱 2000년대, 그러니까 IT 붐 시기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제가 궁금했던 거는 중국 대기업들로 성장한 회사명들을 보면 대부분 진짜 중국어 아니면은 좀 중국어 느낌의 영어
이런 스타일인데 왜 하필 사명이 알리바바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첫 시작이 저희 열려라 참깨였지 않습니까? 네. 왜 열려라 참깨일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알리바바라는 브랜드는요. 열려라 참깨라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 뭐 현대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을 하면 항상 문제점이 이름이 어렵다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맞아요. 거거든요. 현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다이 그래서 이제 현대라고 부르는 운동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회사 이름이 어렵고 복잡하고 너무 중국식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 1990년대 후반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뭘 해볼까 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름 이 알리바바라고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알리바바라는 주인공이요. 이 도적 이야기를 들으셨고 아시는 분들이 알 수도 있겠지만 성품이 굉장히 착하고 호감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나 회사의 브랜딩을 하는데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가끔 회사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끝내주는 이름을 정했는데 그래서 도메인 만들려고 하는데 딱 해보면 꼭 있어 누가. 그런 경우 알리바바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리바바를 전 세계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캐나다의 한 기업이 알리바바닷컴이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시에 1만 달러나 주고 이것을 인수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뭘 그걸 $10,000나 주고 사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벤처 붐에 올라탄 알리바바가 처음부터 승승장구를 했을까요? 원래 대박난 기업의 스토리상 역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자신감은 넘쳤었거든요. 이 IT에 대한 이해도도 있다라고 해서 18명의 창업 멤버를 데리고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과가 나오겠다. 99년도 3월 달에 홈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상거래 홈페이지였죠. 드디어 성공을 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들이 못 따라온 것입니다. 빚을 내서 월급을 줘야 됐고요. 서비스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자존심이 강했던 그 마윈이 일반 투자는 안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투자를 받는 게 자기 회사의 밸류를 평가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요.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당연히 너희 회사 뭐 조그만 거 아니야? 작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 안 받을래라고 하면서 버티고 버텼었는데요. 그렇게 거절한 투자가 무려 38번이라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이 알리바바 하면은 사실은 투자 관련해서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큰 투자를 하나 또 받잖아요. 유명한 일화. 일화가 있죠. 네. 이게 바로 6분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2000년입니다. 한 투자자가요. 마윈을 만나서 야 투자를 할 테니까 PT를 해봐라고 했습니다. PT는 20분 정도 준비가 됐었는데요. 6분을 딱 듣더니 그만해도 돼. 우리 투자 결정을 할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투자한 금액은 $20,000,000고요. 이 회사는 결국에 대박이 납니다. 이 알리바바가 상장을 하면서요. $20,000,000은 $578억 됐고요. 3,000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투자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손정희 그렇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 네. 그렇게 IT 붐을 타고 알리바바가 이제 정말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중국 안팎에서 중국판 스티브 잡스다.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의 삶을 추종하는 사람도 생기고 정말 우상이 되면서 뉴욕 시장에도 상장하면서 억만장자가 되는데 머지않아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머지않은 시점이 바로 최근입니다. 한 몇 년 전이죠.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서비스로는 워낙 크게 인기를 얻었었고요. 이 플랫폼 기업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플랫폼으로 가려면요. 금융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나온 게 알리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걸 더욱 확장한 게 이제 뭐 엔트그룹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금융그룹을 만들었는데 문제는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정부가 주도해서 다양한 산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중국 정부에서 이 금융의 자유를 외치는 이 알리바바 마윈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업에서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2019년 이후로 마윈이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실종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황은 악화됐었죠. 그렇군요. 중국의 지원으로 성장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을 넓히니까 눈에 가시였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국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니까
그렇게 압박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 신화가 결국에 막을 내리나요? 그래서 막을 내릴 줄 알았던 마윈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던 미중 갈등인데요. 이제 미국도 난리가 난 상황에서 중국도 민간 기업이 잘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제 시진핑이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딥시크 같은 기업도 있었지만 이 알리바바야말로 사실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윈이 올해에도 양회에서 시진핑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회가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마윈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중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살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 안에서 그걸 잘 따라야 하는 그런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알리바바와 그 창업자 마윈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실질적 권력자는 누군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3번 빈살만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은 이분들께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서점 가서 아까 손민규 MD님이 소개해준 책 쭉 한번 훑어봐야겠어요 라고 해주신 김최리님, 이름이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하면서 깔았다는 보라색 카페 찾아봤어요. 특이하고 예쁘네요 라고 해주신 기호윤님, 빈살만 이름만 들으면 살도 안 쪘을 것 같은데 돈까지 많은 왕세자라니 이렇게 보내주신 1960님 이렇게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굉장히 센스가 있으신 게 문자들을 보니까 정답이 빈살만이라고 살과 관련된 문자들 정말 많이 왔어요. 이덕래님은 저도 빈 살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살 안 빠져요 해주셨고, 허윤선님은 보기 들으면서 제 살들을 보게 됩니다. 즐거운 수요일 이렇게 보내주셨고, 안직화님은 저는 나이 드니 살만 찌네요. 백현미님은 제 살만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방목 청취자분들은 센스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마지막 곡은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